20년 전에 사라진 아들 그 실마리가 지금 풀리기 시작한다. 제한창 멈춰버린 시계. 한석의 아침은 새벽 5시 30분. 머리맡에 놓인 낡은 카세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시작된다. 그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다. 아니, 어쩌면 밤새 한 번도 깊게 잠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수면을 휴식이 아닌 언제든 개원할 준비를 해야 하는 불안한 대기 상태로 바꾸어 놓았다. 그가 몸을 일으키자 낡은 침대 매트리스가 삐걱거리며 항의하듯 소리를 냈다. 방 안은 서늘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보일러를 트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그는 겨울의 냉기를 그대로 받아내며 살았다. 벽지 구석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단 한 곳, 준영의 공부방만은 예외였다. 그곳은 매일 아침 한석이 걸레질을 하는 유일한 장소였다. 인쇄소로 향하는 길은 짧지만 멀게 느껴졌다. 경기도 외곽의 이 낡은 골목은 시간이 퇴적된 곳이다. 재개발 열풍이 주변을 휩쓸고 지나가 대단지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들어섰지만 이곳만은 마치 신의 실수로 누락된 조각처럼 80년대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다. 한석은 그 누락된 풍경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야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지독한 자기기만 때문이었다. 인쇄소 대성인쇄의 셔터는 녹슬어 있었다. 한석은 온 힘을 다해 셔터를 들어 올렸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굉음이 새벽의 정막을 깼다. 내부로 들어서자 잉크의 역한 냄새와 종이 분진이 섞인 특유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그는 익숙하게 작업등을 켰다. 주황색 불빛 아래 거대한 괴물처럼 버티고 전 인쇄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가장 먼저 구석에 놓인 갈색 잉크통을 열었다. 굳어버린 잉크를 주걱으로 저으며 그는 오늘의 첫 작업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20년째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전단지였다. 사람을 찾습니다. 금은구가 인쇄기 롤러를 타고 하얀 종이 위에 찍혀 아우기 시작했다. 철컥, 슥, 철컥, 슥. 규칙적인 기계음은 마치 한석의 심장박동 소리 같았다. 사진 속 준영은 7살의 모습 그대로였다. 앞니 하나가 빠진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한석은 갓 인쇄되어 나온 전단지를 한 장 집어들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가 손가락 끝에 묻어났다. 검은 잉크는 손금 사이사이를 파고들며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문신처럼 자리를 잡았다. 이도마, 이제 그만 웃고 대답 좀 해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하루에 수천 장, 1년이면 수십만 장, 20년 동안 그가 찍어낸 종이만 쌓아도 작은 산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 종이들은 대개 길바닥에 버려지거나 누군가의 냄새나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가끔은 구겨진 채로 발에 밟혀 빗물에 녹아내리기도 했다. 한석은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자기 자신이 짓밟히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오전 10시 한석은 인쇄한 종이 뭉치를 낡은 1톤부터 트럭에 실었다. 트럭의 외관은 처참했다. 흰색이었던 차체는 녹이 슬어 갈색 얼룩이 가득했고 뒷유리창에는 아들을 찾습니다라는 커다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햇볕에 발의 글자는 이제 희미해졌지만 한석은 매일 아침 그 글자를 수건으로 닦아냈다. 운전석에 앉은 그는 조수석 대시보드를 흘낏 보았다. 그곳에는 손때 묻은 파란색 장난감 자동차가 놓여 있었다. 2006년 5월 14일 준영이가 차에서 내리며 아빠, 이거 잘 갖고 있어. 라고 말하며 맡겼던 물건이다.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 알았다면, 그때 아이의 손을 한 번만 더 꽉 잡았더라면, 한석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근처 재개발 단지로 향했다. 공사 현장의 높은 가림막 앞에는 인부들과 행인들이 오갔다. 한석은 차에서 내려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 아들입니다. 7살 때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어떤 이는 귀찮은 듯 손사래를 쳤고 어떤 이는 동정 어린 시선을 던지면서도 전단지는 받지 않았다. 스마트폰 시대에 종이 전단지를 돌리는 늙은 남자는 그들에게 그저 지나간 시대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아저씨, 이거 20년 전 일이잖아요. 이제 그만하시지. 지나가던 젊은 대학생이 건넨 말은 칼날처럼 한석의 가슴을 후볐다. 그만하라는 말. 그 말은 한석에게 살기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았다. 한석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워 먼지를 털고 다시 품에 넣었다. 그의 아내 선영은 이 과정을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매일 밤 준영의 방에 상을 차렸다. 아이가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과 따뜻한 국을 올리고 혹시라도 아이가 배고픈 채로 돌아올까봐 새벽까지 국을 데우고 또 데웠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말을 잃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빠져나갔고 결국 5년 전 겨울 아내의 심장은 준영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리며 멈췄다. 아내를 보낸 뒤 한석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의무감뿐이었다.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무뎌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들을 찾는 일이 아니라 아들을 찾는 행위 그 자체였다. 그것을 멈추는 순간 자신의 존재 이유도 사라질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오후 2시 태양이 머리 위에서 따갑게 내리쬐었다. 한석은 잠시 트럭으로 돌아와 생수 한 모금으로 허기를 달랬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낡은 폴더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02로 시작하는 일반 전화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20년 동안 이런 전화를 수천 번 받았다. 대부분은 잘못 걸린 전화였고 일부는 살해금을 노린 사기꾼들의 장난이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은 여전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준영 씨 보호자 되시나요? 남자의 목소리는 젊고 사무적이었다. 주변에서 꿀찾기 소리와 인부들의 고함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여기 평촌동 성진빌라 철거 현장입니다. 방금 거실 벽체 쪽을 뜯어냈는데 안쪽 빈 공간에서 가방이랑 소지품이 좀 나와서요. 가방 안에 이준영이라고 적힌 이름표랑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한석의 손에서 생수병이 떨어졌다. 물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마른 흙 바닥에 검은 얼룩을 만들었다. 성진빌라 20년 전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그 인근이었다. 경찰이 수십 번을 뒤지고 한석 자신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던 그곳이었다. 가방이요? 그게 왜 벽 안에서?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벽 속에 공간이 좀 있었는데 거기 쑤셔 박혀 있었나 봐요. 상태가 아주 안 좋긴 한데 일단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연락처가 있길래 먼저 드려본 겁니다. 한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숨이 가빠웠다. 20년 동안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들의 흔적이 고작 차가운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거대한 공포였다. 벽 속에 가방이 있다면, 그렇다면 준영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금 가겠습니다. 제발 그 가방 그냥 그대로 두세요. 제가 갈 때까지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그는 비명처럼 소리쳤다. 시동을 거는 손이 미친 듯이 떨렸다. 기어를 넣는 법조차 잠시 잊을 정도로 공황이 찾아왔다. 낡은 트럭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다. 한석은 핸들을 꽉 잡았다. 20년 전 멈춰버렸던 그의 시간이
무서운 속도로 요동치며 흐르기 시작했다. 100m에 비친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제두장, 벽 속에서 나온 유령. 한석의 트럭은 비명을 지르며 도로를 질주했다. 평소라면 유류비를 아끼려 정속 주행을 고집했겠지만 지금은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발끝의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성진 빌라. 그 이름은 한석의 기억 속에서 진물이 흐르는 상처와 같았다. 2006년 당시 실종 지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던 그 4층짜리 낡은 빌라. 수색팀이 몇 번이나 드나들었고 한석 자신도 전단지를 붙이며 계단을 오르내렸던 곳이다. 그 차가운 콘크리트 벽 속에 아들의 물건이 숨겨져 있었다니.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빌라는 이미 반쯤 허물어져 흉물스러운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다. 부연 시멘트 가루가 안개처럼 자욱했고 거대한 포크레인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잔해를 긁어 모으고 있었다. 한석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가방 어디 있습니까? 먼지 섞인 공기가 목구멍을 핥히었다. 작업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안전모를 벗으며 다가왔다. 아까 통화한 현장 소장이었다. 그는 한석의 초라하고 절박한 행색을 보자 안쓰러운 듯 혀를 찼다. 저기 천막 아래 뒀습니다. 워낙 오래된 거라 건드리니까 부서지더라고요. 소장이 가리킨 곳에는 파란색 타포린 천막이 깔려 있었다. 그 위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삭아버린 천 뭉치가 놓여 있었다. 한석은 비틀거리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20년 전 선영이 준영의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사주었던 노란색 캐릭터 가방이었다. 이제는 먼지와 곰팡이가 뒤섞여 거무튀튀한 회색이 되어버렸지만 한석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떨리는 손을 뻗어 가방을 만졌다. 바스락 하면 낡은 천 조각이 손가락 사이로 바스러졌다. 가방 지퍼는 녹슬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석은 주머니에서 다용도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가방 옆면을 쬐다. 칼날이 닿을 때마다 20년의 세월이 찢겨나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가방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은 한석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지늘기 묻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알림장, 반쯤 깨진 플라스틱 필통, 그리고 한석이 매일 아침 전단지를 찍으며 떠올렸던 그 사진 속 아이가 메고 있던 보조 가방이 그 안에 구겨져 있었다. 이게 왜 여기? 한석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가방은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벽면의 빈 공간 피트실 안으로 밀어넣은 모양새였다. 그때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물체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것은 준영의 것이 아니었다. 가죽 겉면이 눅눅하게 절어있는 빛바랜 수첩이었다. 한석은 홀린 듯 그 수첩을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확 끼쳐왔다. 종이는 습기를 머금어 울퉁불퉁하게 변형되어 있었지만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5월 14일 날씨 맑음. 준영이가 왔다. 준영이는 숨바꼭질을 좋아한다. 내가 숨겨줬다. 아무도 모른다. 한석의 눈이 뒤집혔다. 5월 14일 준영이가 사라진 날이다. 글씨체는 성인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조잡하고 아이의 것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비대했다. 문장마다 맞춤법은 엉망이었고 단어 사이의 간격은 제멋대로였다. 소장님, 이 빌라 20년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특히 2층, 이 가방이 나온 벽바로 옆집 말입니다. 한석이 소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소장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이보세요. 20년 전 세입자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만 듣기로는 그 방에 좀 모자란 청년 하나가 할머니랑 살았다고 하더군요. 동네에서 유명한 사고뭉치였다나 뭐라나. 사고뭉치.
지적 장애가 있던 청년 기태. 한석의 머릿속에 흐릿한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전단지를 돌릴 때마다 늘 길가에 앉아 침을 흘리며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던 덩치 큰 사내아이. 한석은 그에게도 전단지를 건네며 야이 본 적 있니? 라고 물었었다. 그때 기태는 그저 희죽거리며 웃기만 했었다. 그 웃음이, 그 천진난만한 표정 뒤에 내 아들의 가방이 벽 속에 처박혀 있었다는 말인가. 석은 수첩을 품에 안았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수첩의 뒷장에는 더 기괴한 기록들이 이어졌다. 준영이가 잠을 잔다. 준영이가 대답을 안 한다. 노란차 아저씨가 화를 냈다. 한석은 다시 가방이 발견된 벽면을 바라보았다.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로 어두컴컴한 틈새가 보였다. 20년 동안 준영의 흔적을 품고 있었던 그 어둠은 이제 입을 벌려 진실을 뱉어내고 있었다. 기태, 그놈을 찾아야 해. 한석은 바스러진 가방 조각들을 소중히 모아 품에 안고 트럭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워 자꾸만 흙바닥에 신발이 박혔다. 이제 더 이상 전단지는 필요 없었다. 손에 쥐어진 이 낡은 수첩이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었다. 하늘은 20년 전 그날처럼 잔인할 정도로 푸르렀다. 한석은 운전대를 잡았다. 잉크 냄새가 아닌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차 안에 가득 찼다. 그는 거칠게 시동을 걸었다.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거대한 비극의 서막임을 한석은 직감하고 있었다. 제3장 삐뚤빼뚤한 기록. 성진빌라 현장을 빠져나온 한석은 근처 파출소가 아닌 자신의 인쇄소로 향했다. 20년의 세월은 그에게 국가의 시스템보다 자신의 두 눈과 손끝을 더 믿게 만들었다. 그는 덜리는 손으로 인쇄소의 육중한 철문을 걸어 잠갔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인쇄소 안은 습기 찬 지하실처럼 어두웠다. 작업등 하나만을 켠 채 그는 작업대 위에 아들의 낡은 가방과 의문의 수첩을 올려두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준영의 가방이었다. 천은 이미 사가 손만 대도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한석은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다루듯 아주 천천히 가방 속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2006년 5월의 어느 날에 멈춰버린 물건들. 준영이가 아끼던 탁지 몇 장, 몽당 연필이 꽂힌 필통, 그리고 알림장. 알림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일은 준비물로 찰흙을 가져오세요라는 담임 선생님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그 내일을 준영이는 영원히 맞이하지 못했다. 한석은 그 페이지 위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잉크가 번져가는 것을 보며 그는 급히 소매로 눈물을 닦아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는 수첩을 펼쳤다. 가죽 겉면은 서거 문드러졌지만 안쪽 종이들은 벽 속의 건조한 공기 덕분인지 제법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석은 돋보기를 가져와 삐뚤빼뚤한 글자들을 한자씩 씹어 삼키듯 읽어 내려갔다. 5월 16일. 준영이가 안 일어난다. 자꾸 잠만 잔다. 배고플 텐데 내가 빵을 줬는데 안 먹는다. 한석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쳤다. 숨이 막혀와 가슴을 퍽퍽 소리가 나도록 내리쳤다. 실종 사흘째 되던 날, 준영이는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기태라는 청년의 방 안에서 어쩌면 살려달라는 말조차 못한 채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수첩은 기태의 일기였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기태는 세상을 자신이 보는 그대로 아주 단순하고 왜곡된 필체로 기록해 두었다. 일기장 뒷부분으로 갈수록 내용은 더욱 기괴해졌다. 5월 18일 노란 차 아저씨가 왔다. 준영이를 보고 화를 냈다. 나를 데렸다. 준영이를 데리고 지하실로 갔다. 준영이는 이제 안 온다.
노란 차 아저씨. 한석은 그 단어에 꽂혔다. 20년 전 그 골목을 누비던 노란 차들은 수없이 많았다. 유치원 버스, 학원 승합차, 택배, 차량. 당시 경찰 수사에서도 모든 차량을 전수조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 기태의 일기 속에는 그 아저씨가 준영이를 데리고 지하실로 갔다고 적혀 있었다. 한석은 정신없이 인쇄소 구석에 쌓인 먼지 앉은 박스들을 뒤졌다.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자신이 직접 기록한 의심 인물 리스트와 제보 기록들이 빼곡한 노트 수십 권이 들어 있었다. 그는 2006년 5월의 기록을 찾아 펼쳤다. 손가락으로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가던 그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다. 평촌동 일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 명단 박준섭 대양속셈학원. 노란색 이스타나 당시 박 씨는 준영이를 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날은 다른 노선으로 운행해서 그 골목에 간 적도 없다고 진술했었다. 알리바이가 확실해 용의 선상에서 일찍 제외되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기태의 일기는 박 씨가 그날 그 빌라에 왔음을 그리고 무언가에 분노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석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허망했다. 20년 동안 자신은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뿌리며 전국을 떠돌았는데 진실은 자신이 그토록 자주 드나들던 빌라의 벽속과 지하실, 그리고 이미 만났던 사람의 거짓말 속에 박제되어 있었다. 준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멍청해서. 그는 벽에 머리를 찌우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어 울었다. 텅 빈 인쇄소에 그의 오열 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지만 울음은 길지 않았다. 그의 눈에 다시 서늘한 빛이 돌았다. 슬픔은 이제 분노와 집착으로 완전히 치환되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녹슨 스패너 하나를 꺼내 품속에 넣었다. 그리고 기태의 일기장을 품에 소중히 안고 문을 나섰다.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였다. 20년 전 그 모자란 청년 기태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노란 차 아저씨 박 씨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석의 낡은 포터 트럭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매연이 가득 뿜어져 나오는 트럭 뒤로 지기 시작한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영혼이 드디어 아버지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제네장 기태를 찾아서 쿨럭거리는 소리를 냈고 창밖으로는 비릿한 퇴비 냄새와 짙은 흙먼지가 밀려 들어왔다. 한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기태의 얼굴만이 맴돌았다. 20년 전 지저분한 옷차림으로 전단지를 든 자신을 향해 침을 흘리며 웃던 그 거구의 청년. 그 웃음이 비웃음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간절한 몸부림이었을까? 요양원은 산중턱에 고립된 낡은 3층 건물이었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가래 끓는 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성기태 씨 면회 왔습니다. 20년 전 평촌동에 살던 사무실 직원은 귀찮은 듯 차트를 뒤적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 그 덩치 큰 양반요. 지금 3층 휴게실에 있을 겁니다. 근데 대화는 기대하지 마세요. 작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자기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니까요. 한석은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풍경은 기괴했다. 수십 명의 노인이 초점 없는 눈으로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중 구석 창가 자리에 유독 덩치가 큰 사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한석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 박동이 고막을 울렸다. 20년의 세월은 그 거구의 청년을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특유의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멍한 눈빛은 그대로였다. 기태는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다. 기태야. 한석인 아직하게 불렀다. 기태는 반응이 없었다. 한석은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시선을 맞췄다. 성기태, 나 기억하니? 20년 전에 평촌동에서 전단지 돌리던 아저씨다. 준영이 아빠야. 준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기태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한석을 바라보았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가 한석의 얼굴 위를 정처 없이 떠돌았다. 한석은 품 안에서 근 낡은 수첩을 꺼내 기태의 눈앞에 펼쳤다. 이건 애거 맞지? 내가 쓴 거잖아. 여기 적힌 준영이. 우리 아들 어디 있니? 노란 차 아저씨가 준영이 데리고 어디로 갔어? 기태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는 수첩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듯 몸을 뒤로 뺐다. 아, 아파, 아저씨. 아파. 기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문장이 아니라 파편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몸을 떨었다. 한석은 기태의 어깨를 꽉 잡았다. 기태야, 제발. 준영이가 어디 있냐고. 지하실에 두고 어디로 갔어. 노란 차, 노란 차. 기태가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무서워. 아저씨가 때렸어. 준영이 잠들어 있는데 아저씨가 가방 뺏었어. 벽 속에 툭, 툭. 기태는 허공에 무언가를 밀어 넣는 신용을 했다. 그것은 20년 전 그가 벽 속에 준영의 가방을 숨기던 혹은 박 씨가 숨기는 것을 목격하던 순간의 재현이었다. 한석은 전율했다. 기태의 일기는 사실이었다. 그 다음은 지하실로 내려갔다며 준영이는 어떻게 됐어? 한석의 다급한 외침에 주변 노인들과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태의 멱살을 잡고 진실을 쥐어짜듯 물었다. 그때 기태가 갑자기 한석의 손을 꽉 잡았다. 힘이 무척 셌다. 기태의 눈에 잠시 생기가 돌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냄새, 지하실 냄새. 물속에, 준영이 물속에 있어. 찰흙. 준영이가 찰흙이 됐어. 그 말을 끝으로 기태는 다시 멍한 상태로 돌아갔다. 아무리 흔들어도 그는 다시 창밖의 나뭇가지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석은 힘없이 손을 놓았다. 물속, 찰흙. 준영이가 찰흙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한석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시신이 부패하고 흙과 뒤섞여 형체를 잃어버렸다는 지독하리 많지 사실적인 묘사였다. 요양원을 나오는 한석의 발걸음은 처참하게 흔들렸다. 그는 트럭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있었다. 이제 범인은 확실해졌다. 노란 차 아저씨, 박 씨. 그가 사고를 냈든 고의였든 간에 준영이를 지하실 어딘가에 은닉한 것이다. 한석은 휴대폰을 꺼내 기록해두었던 박 씨의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20년 전에는 학원 기사였던 그가 지금은 경기도 인근에서 작은 기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이미 입수해둔 상태였다. 박춘섭,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한석은 차가운 분노를 머금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20년의 세월을 건너뛴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제5장 가해자의 얼굴. 기태의 요양원을 빠져나온 한석의 포터트럭은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를 내며 경기도의 한 외곽 국도를 따라 달렸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췄고 세상은 짙은 감청색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한석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길가에 늘어선 식당들의 네온 쌓인 불빛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투박하고 오래된 간판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춘섭네 기사식당 백반 전문 한석은 식당 건너편 어두운 갓길에 차를 세웠다. 시동을 끄자 차 안에는 지독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는 품 안에서 20년 전의 수첩과 낡은 사진 한 장을 다시 꺼내보았다.
박춘섭, 당시 태양속세막원의 운전기사였던 사내. 한석의 기억 속 박 씨는 늘 구부정한 자세로 담배를 피우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던 신경질적인 중년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식당 문을 열었다.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리는 미닫이 문 위로 낡은 종이 울렸다. 식당 안은 저녁 식사 시간을 넘긴 탓인지 한산했다. 기름때가 밴 테이블들, TV에서 흘러나오는 단조로운 뉴스 소리, 그리고 주방 안에서 들리는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주방 안에서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한사내가 걸어 나왔다. 한석은 순간 숨을 멈췄다. 20년의 세월은 박 씨의 머리칼을 앗아갔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검버섯을 남겼다. 하지만 그 특유의 툭 튀어나온 미간과 매몰찬 눈매는 그대로였다. 그가 바로 준영이의 마지막을 목격했거나 혹은 그 마지막을 만든 자였다. 혼자입니다. 백반 하나 주세요. 한석은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내며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박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쟁반 위에 놓인 몇 가지 밑반찬과 제육볶음, 그리고 듬뿍 담긴 밥 공기가 한석의 앞에 놓였다. 맛있게 드쇼. 박 씨는 무심하게 말하고는 카운터 뒤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었다. 한석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안이 까칠해 도저히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밥을 국물에 말아 억지로 밀어 넣으며 곁눈질로 박 씨를 살폈다. 박 씨는 평범해 보였다. 손님들의 계산을 돕고 가끔 들어오는 단골 기사들과 시시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성실한 식당 주인의 얼굴이었다. 그 평범함이 한석을 더 미치게 했다. 내 아들은 벽 속에 갇혀 찰흙이 되었는데 이 인간은 20년 동안 따뜻한 밥을 먹고 사람들과 웃고 이렇게 평온한 일상을 가꾸어 왔단 말인가. 식당 벽면에는 박 씨의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손주들의 모습. 한석은 그 사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한석은 계산대로 다가갔다. 박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었다. 7,000원입니다. 입맛에 맞으셨나 모르겠네. 한석은 지갑 대신 품 안에서 전단지 한 장을 꺼내 박 씨의 앞에 내려놓았다. 20년 전 사진, 앞니 빠진 아이가 웃고 있는 그 전단지였다. 이 아이, 기억하십니까? 식당 안에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박 씨의 손가락이 계산기 위에서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전단지 위에 아이의 얼굴을 스치더니 이내 한석의 얼굴로 옮겨왔다. 박 씨의 눈에 찰나의 흔들림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이내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6장 누락된 퍼즐 조각. 식당을 나온 한석은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성진빌라 철거 현장으로 차를 돌렸다. 밤의 공사 현장은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했다. 낮에 본 포크레인은 기괴한 짐승의 뼈대처럼 멈춰 서 있었고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들 사이로 서늘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한석은 트럭에서 강력한 광량을 자랑하는 작업용 손전등을 꺼내 들었다. 박 씨의 그 흔들리던 눈빛, 그것은 분명한 유죄의 증거였다. 하지만 공소시효라는 거대한 벽이 한석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20년 전의 살인이나 치사라면 이미 법적인 단죄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석에게 법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판사의 망치 소리가 아니라 아들의 유골을 찾아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었다. 지하실, 지하실이라고 했지. 한석은 건물의 도면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성진빌라는 전형적인 90년대식 다세대 주택이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과 보일러실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건물의 배관과 정화조가 지나는 좁고 어두운 지하실이 있었다. 평소에는 주민들조차 내려가지 않는 곰팡이와 쥐들이 들끓는 버려진 공간이었다. 한석은 철거 도중 드러난 지하실 입구를 찾아냈다. 부서진 콘크리트 더미 아래로 향하는 좁은 계단은 습기를 머금어 미끄러웠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20년 동안 갇혀있던 먼지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일어났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무겁고 비릿해졌다. 기태가 말했던 냄새가 바로 이것이었을까? 한석은 가슴이 답답해져 셔츠 깃을 풀었다. 손전등 불빛이 지하실 벽면을 훑었다. 거미줄이 가득한 백원들 사이로 낡은 상자들이 보였고 바닥에는 석은 물이 고여 있었다. 한석은 지하실 구석,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배수 펌프실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건물의 모든 오폐수가 모이는 곳이자 사람의 눈길이 가장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준영아, 아빠 왔다. 여기 있니? 그의 목소리가 좁은 공간에서 메아리 쳤다. 대답 대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톡, 톡 하고 정막을 깼다. 한석은 바닥의 흙을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20년의 세월 동안 퇴적된 먼지와 진흙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이질적인 질감이 걸렸다. 돌덩이라고 하기엔 매끄럽고 플라스틱이라고 하기엔 묵직한 무언가. 한석은 미친 듯이 주변을 긁어냈다. 손전등을 입에 물고 양손으로 흙을 퍼내자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작은 신발이었다. 20년 전 유행했던 캐릭터가 그려진 파란색 운동화. 한석은 짐승 같은 신음을 내뱉었다. 신발은 지늘게 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뒤축의 선형이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매직으로 써넣은 이준영. 세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신발 안쪽에는 흙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옆에 는 작은 뼈 조각처럼 보이는 것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순간 지하실 위쪽에서 삐걱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한석은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잠시 후 계단을 내려오는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어? 익숙한 목소리였다. 박씨였다. 식당에서 마주쳤던 그 박춘섭이 손에 손전등을 든 채 지하실로 내려온 것이었다. 박씨의 불빛이 지하실 안을 급하게 훑었다. 그는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듯 한석이 방금 파헤쳤던 그 배수 펌프실 쪽으로 직진했다. 박씨는 한석이 숨어 있는 것도 모른 채 파헤쳐진 흙더미를 보고 경악하며 뒤로 넘어졌다. 이게 왜? 누가 여기를? 박씨의 목소리는 공포로 젖어 있었다. 그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중얼거렸다. 사고였어. 난 그냥 겁이 났을 뿐이라고.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기태 그 바보 놈이 도와준다고 해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한석의 눈이 번득였다. 박씨의 입에서 나온 자백, 사고였다는 말. 그리고 은폐를 도왔던 기태의 이야기. 한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박씨의 멱살을 잡았다. 그래, 사고였겠지. 하지만 넌 내 아들을 20년 동안 이 차가운 물속에 처박아뒀어. 박씨는 비명을 지르면 아자빠졌다. 손전등이 바닥을 구르며 두 사람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췄다. 20년 만에 마주한 진실은 지하실의 악취보다 더 역겨웠다. 한석은 박씨의 목을 조르며 울부짖었다. 박씨는 저항하지 못한 채 꺽꺽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죽여. 차라리 죽여줘. 20년 동안 매일 밤 이 지하실 꿈을 꿨어. 저 애가 나를 불러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박씨의 고백은 비겁하고도 처참했다. 하지만 한석의 손에는 힘이 풀리지 않았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20년 전에 맑았던 그날, 찰나의 사고와 비겁한 선택이 한 아이의 생명을, 한 가정의 미래를 여두운 지하실에 매장해버린 것이었다. 제7장 가해자의 고백. 지하실의 공기는 근적였고 박 씨의 거친 숨소리는 좁은 공간을 메웠다. 한석의 손에 목이 눌린 박 씨는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가면서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히려 오랜 시간 짊어온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비정상적인 체념이 서려 있었다. 말해,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다 뱉어내. 한석이 소나귀에 힘을 살짝 풀자 박 씨는 바닥에 고꾸라지며 격렬하게 기침을 토해냈다. 그는 무너진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날은 유독 해가 뜨거웠습니다. 학원차 에어컨은 고장났고 아이들은 뒤에서 소리를 질러댔죠. 자중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평촌동 골목을 돌 때였습니다. 준영이가 공을 쫓아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박 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가늘게 떨렸다. 20년 전에 그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차 밑을 보니 아이가 피도 별로 안 났어요. 그냥 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겁이 났습니다. 그때 전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 걸리면 인생이 끝장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겨우 그 정과 하나 때문에 내 아들의 목숨을 쓰레기처럼 취급했단 말인가. 그때 마침 집 앞에 나와 있던 기태가 그걸 봤습니다. 그 모자란 놈이 내 얼굴을 보더니 희죽거리더군요. 저는 기태에게 먹을 걸 사주겠다며 달랬습니다. 기태는 준영이가 자는 줄 알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같이 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태를 놓아 아이를 그 집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살아있었을지도 모르잖아. 병원에 데려갔으면 살았을 수도 있잖아. 한석의 외침이 지하실을 흔들었다. 박 씨는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들썩였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어요. 기태는 아이가 안 일어난다며 울기 시작했고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결국 빌라 지하실 정화조 옆 아무도 보지 않는 이 구석에 아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가방은 기태가 자기 보물이라며 벽 속에 숨겼고요. 박 씨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한석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겨나갔다. 준영이는 차가운 방 바닥에서 그리고 더 차가운 지하실 구덩이에서 서서히 숨이 멎어갔을 것이다. 아버지가 전단지를 돌리며 미친 듯이 이름을 부를 때 아이는 불과 몇 미터 아래 어둠 속에서 홀로 공포를 견뎌내고 있었다. 경찰이 왔을 때도, 당신이 내 차 문을 두드렸을 때도 나는 내 손주들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박 씨는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흐느꼈다. 그 눈물은 참회일까? 아니면 들켜버린 자의 비굴함일까? 한석은 품 안에서 녹슨 스패너를 꺼내 들었다. 이 쇳덩이로 저 비겁한 머리를 내려치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다. 20년의 세월을 보상받을 길은 피해 복수뿐인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한석의 눈에 바닥에 놓인 파란색 작은 운동화가 들어왔다. 흙더미 속에서 20년을 견뎌온 아들의 흔적. 만약 여기서 박 씨를 죽인다면 준영이는 영원히 살인사건의 현장에 남겨지게 될 것이었다. 한석은 스패너를 든 손을 바르르 떨며 멈췄다. 그는 박 씨를 죽이는 대신 아들의 운동화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품에 안았다. 가슴팍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흙의 촉감이 마치 준영의 작은 손을 잡은 것만 같았다.
너는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내 아들을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의 피로 더럽히고 싶지 않다. 한석은 박 씨를 내버려둔 채 지하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뒤에서 박 씨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한석은 돌아보지 않았다. 지상으로 나오자 새벽바람이 뺨을 스쳤다. 하늘 좀 멀리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20년 전 준영이가 사라졌던 그날처럼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석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단호하게 번호를 눌렀다. 거기 경찰서죠. 20년 전 실종된 이준영,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이제 비로소 멈춰있던 시계태엽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제8장, 흙으로 쓴 이름. 경찰차의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이 재개발 지구의 회색빛 잔해들을 기괴하게 번갈아 비추었다. 철거 현장은 금세 폴리스라인으로 둘러싸였고 방진복을 입은 감식반원들이 분주하게 지하실을 오갔다. 한석은 자신의 트럭 보닛에 기대어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흙 묻은 아들의 운동화가 들려 있었다. 박 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이끌려 나오는 박 씨의 모습은 식당에서 보았던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식여진 벌레처럼 몸을 굽혔고 취재진의 카메라 불빛이 터질 때마다 짐승 같은 신음을 냈다. 한석은 그를 노려보지도 욕을 퍼붓지도 않았다. 그저 타인처럼 무심하게 그 광경을 관조했다. 20년의 증오가 진실이라는 불길에 타버리고 남은 것은 차가운 재뿐이었다. 한석 씨, 잠시 이쪽으로. 사건 담당 형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는 20년 전 준영의 실종 당시 막내 순경이었던 이제는 희끗한 머리칼의 베테랑이 된 이 형사였다. 이 형사는 한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으나 어떤 위로의 말도 찾지 못한 듯 입술만 달싹였다. 지하실 배수구 안쪽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박 씨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복잡하긴 하겠지만 일단 아이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다. 그 단순한 문장이 한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20년 동안 비바람에 깎이고 잉크 냄새에 절어있던 사람을 찾습니다. 전단지 속의 아이가 이제 하얀 유골함에 담겨 돌아온다는 뜻이었다.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가슴 속 어딘가에서 거대한 둑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둔탁한 진동만이 느껴졌다. 감식반이 가져온 작은 상자 안에는 흙더미 속에서 추려낸 준영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다. 부식된 금속 필통, 사가버린 옷가지의 단추들, 그리고 20년 전 그날의 햇살을 기억하고 있을 작은 뼈마디들. 한석은 그 상자를 향해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자신의 손바닥에 묻은 거친 잉크와 흉터들이 아이의 마지막을 더럽힐 것 같아 두려웠다. 선영아, 준영이 찾았다. 한석은 하늘을 보면 아직이 읊조렸다. 5년 전 먼저 떠난 아내에게 건네는 첫 보고였다. 아내는 매일 밤 준영의 방불을 켜두며 아이가 길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제 그 불을 꺼도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형체 없이 흩어졌다. 그날 오후 한석은 경찰서를 나와 요양원으로 향했다. 기태를 다시 만나야 했다. 요양원 휴게실. 기태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석은 그의 옆에 앉아 흙 묻은 운동화를 보여주었다. 기태야, 아저씨가 준영이 찾았어. 네가 말해준 곳에서 찾았어. 기태는 운동화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손뼉을 쳤다. 신발,
준영이 신발. 이제 준영이 앉아요. 이제 일어나요. 기태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한석은 비로소 무너졌다. 이 모자란 청년은 20년 동안 그 지하실의 공포를 홀로 간직한 채 아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박 씨의 비겁함과 기태의 순진함이 뒤섞여 만들어낸 20년의 어둠. 한석은 기태의 거칠고 큰 손을 잡았다. 그래, 기태야. 이제 준영이 일어났어. 이제 집에 갈 거야. 한석은 요양원을 나와 자신의 낡은 인쇄소로 돌아갔다. 그는 평생을 돌려왔던 인쇄기의 전원을 내렸다. 철컥, 슥 하던 규칙적인 소음이 멋자 공간은 지독한 정막에 휩싸였다. 그는 작업대 위에 쌓여있던 수천 장의 전단지 더미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종이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는 라이터를 켜 전단지 한 귀퉁이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마른 종이를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다. 앞니 빠진 준영의 미소가 불꽃 속에서 일렁이다 재가 되어 흩어졌다. 한석은 그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생각했다. 진실은 풀렸으나 구원은 없었다. 20년의 세월은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었고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아침마다 잉크를 묻히며 아이의 얼굴을 찍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아이가 차가운 지하실 물속이 아닌 햇살 바른 곳에서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이 그를 버티게 했다. 한석은 불길이 꺼진 뒤 남은 검은 재를 손으로 쓸어 모았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준영의 방이 아닌 자신의 침대에 누워 깊은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준영이는 파란 운동화를 신고 길 잃지 않은 아이의 얼굴로 힘차게 달려오고 있었다. 제아홉장 비로소 흐르는 시간. 준영의 유해는 작은 나무 상자에 담겨 한석의 품으로 돌아왔다. 20년 전 23kg이었던 아이의 무게는 이제 두 손바닥 위에 가볍게 얹어지는 한 줌의 무게가 되어 있었다. 한석은 그 가벼움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상자를 가슴에 꼭 그어안았다. 뼈마디가 저려올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상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장례식은 고요했다. 빈소를 지키는 이는 한석과 퇴직한 이 형사, 그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몇몇 옛 이웃뿐이었다. 화려한 화환도, 통곡 소리도 없었다. 한석은 영정사진 속에 20년째 박제되어 있는 아들의 웃는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7살인데 상주인 아버지는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노인이 되었다. 그 비대칭적인 세월의 간극이 사실주의적인 비극이 되어 빈소를 채웠다. 한시, 이게 좀 쉬어. 준영이도 아버지가 이러는 거 원치 않을 거야. 이 형사가 건넨 소주잔을 한석은 말없이 비웠다. 술은 쓰지 않았다. 그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액체의 감각만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한석은 술잔을 내려놓으면 아직하게 물었다. 이 형사님, 박 씨는 어떻게 됩니까? 이 형사는 곤란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공소시효가 문제입니다. 헬린죄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과실치사는 이미 시효가 지났어요. 사체유기죄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법적인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긴 하지만요. 한석은 헛웃음을 삼켰다. 20년을 벽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법이라는 자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석은 분노하지 않았다. 지하실에서 박 씨의 목을 조르던 그 밤, 그는 이미 깨달았다. 박 씨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짓이 세상에 낱낱이 공개된 채로 죽을 때까지 타인의 눈총 속에 비겁하게 살아남게 하는 것이라는 걸. 장례를 마친 날, 한석은 준영을 안에 선영의 곁에 묻어주었다. 햇살이 잘 드는 공원 묘지의 작은 터였다.
흙을 덮고 그 위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이준영,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여기 비로소 집에 돌아와 잠들다. 한석은 무덤가에 앉아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다. 바람이 불 때마다 주변의 마른 풀들이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제 더 이상 전단지를 돌릴 필요도, 낯선 이의 제보 전화에 심장을 졸일 필요도 없었다. 그 평온함은 구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공허에 가까웠다. 20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지독한 목표가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깊고 넓었다. 집으로 돌아온 한석은 가장 먼저 준영의 방으로 향했다. 20년 동안 매일 같이 쓸고 닦아 먼지 하나 없던 방. 그는 벽에 붙어 있던 해진 포스터와 유치원 가방, 장난감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스에 물건들을 담으며 그는 아이의 흔적들을 하나씩 손바닥으로 읽었다. 이것은 기억을 지우는 과정이 아니라 기억을 가슴속 깊은 수납장에 정돈해 넣는 의식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거실 창문에 붙어 있던 빛바랜 전단지를 떼어냈다. 테이프 자국이 끈적하게 남았지만 그는 정성스럽게 칼날로 긁어냈다. 투명해진 유리창 너머로 저녁 노을이 쏟아져 들어왔다. 전단지에 가려져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바깥 세상의 풍경이었다. 한석은 낡은 인쇄소로 갔다. 그는 더 이상 기계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인쇄소 건물을 내놓고 가방 하나만을 챙겼다. 20년 동안 그를 이 도시에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풀린 순간이었다. 그는 낡은 포터 트럭에 올랐다. 조수석에 놓여있던 파란색 미니카를 집어들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트럭 옆면에 붙어있던 아들을 찾습니다. 스티커를 천천히 벗겨냈다. 스티커가 떨어진 자리만 유독 하얗고 깨끗했다. 그 깨끗한 자리가 마치 흉터처럼 보였다. 시동을 걸자 트럭은 여느 때처럼 덜컹거리며 깨어났다. 한석은 핸들을 꺾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백미러 속으로 성진 빌라의 잔해와 낡은 인쇄소 골목이 멀어져 갔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제 그의 시간은 2006년의 그 맑았던 5월에 멈춰 있지 않고 오늘이라는 차가운 현실 위로 비로소 흐르기 시작했으니까. 트럭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한석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잉크 냄새가 아닌 시원한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뱉었다. 준영아, 아빠 이제 조금만 쉬마. 어둠 속을 달리는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길게 길을 비추었다. 비극은 끝나지 않았고 상처는 영원히 남겠지만 남겨진 자는 그 상처를 짊어진 채로 또 다른 내일을 향해 바퀴를 굴려야만 한다. 그것이 3이라는 사실주의적인 명제의 한석은 비로소 순응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